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아무래도 9일 연속 상승까지는 조금 힘이 붙였나 봅니다. 8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충분히 쉬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쉬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하락폭이 나타났느냐 혹은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왔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생각보다 좀 가벼웠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잘 쉬어간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한 조정이 나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벤트들을 앞두고 이렇게 잠깐의 숨고르기가 필요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브리핑 뉴욕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가 0.15%, 나스닥 0.35%, 그리고 S&P 500 0.2% 정도의 하락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정도의 조정이면 8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상 9거래일째 이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장 강세를 이끌었던 두 개의 종목이었죠.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일제히 좀 조정을 받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있었어요. 유럽에서 테슬라의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좀 많이 낮춰주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그래서 초반에 상승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어떤 좀 분위기가 약간은 좀 눌려 있었기 때문인지 결국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도 2% 정도의 낙폭을 그렸고요. 그나마 일라이릴리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3% 넘게 상승하는 가운데 최근에 시장의 어떤 큰 그림을 봤을 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걸 금리 인하가 좀 씻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잖아요. 경기가 둔화돼도 약은 먹어야 되고요. 금리 인하가 되면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개발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그리고 업종 헬스케어 섹터의 강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의 체크포인트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은 좀 고요했던 하루였기 때문에 뭐 체크포인트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점쳐보는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금리의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최근에 금리가 빠르게 급락하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놀랐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무겁구나, 크구나라고 좀 확대 해석을 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금리의 반등으로 인해서 그래,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었어. 뭐 경기 둔화 정도야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 벌써 걱정할 필요는 없지라는 논리가 형성되면서 급락과 그 이후에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다시 한번 저점을 좀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금리가 뜻하는 바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겠지만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긍정적인 해석인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완벽하게 덜어내지는 못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 아직까지는 확신이 크게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당장 내일 발표될 FOMC 의사록 그리고 주말까지 이어질 잭슨홀 미팅이라는 큰 통화 정책의 어떤 물줄기를 보면서 방향성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전반적인 그림은 아마도 이쪽 아래쪽에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사실 이게 금리가 갑자기 다시 올라간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요. 갑자기 또 급락한다고 해서 또 좋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림에서 안정화되는 그 매크로는 사실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다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그림을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경기뿐만 아니라 금리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25bp 베이비 스텝 정도로 맞춰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 그리고 또 연준이 좀 늦었다라는 분석으로 인해서 50bp 인하까지도 점쳐야 된다, 봐야 된다라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또 어떤 선택지를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앞서가는 거죠. 사실 9월 FOMC까지 아직 한 달여가 남았고 거기까지 확인해야 될 지표들도 많은데 지금 당장 상황을 놓고 25bp를 했을 때 그리고 50bp를 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까지 다 갖춰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해석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다음 주에 발표될 고용 지표가 과연 8월처럼 시장의 경기 우려를 조금 더 부각시키느냐 아니면 조금 더 완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금리의 방향성이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전망치도 방향성을 좀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고용지표 발표되기 전까지는 어떤 좀 치열한 공방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안에서 경기 금리 걱정 난 모르겠고 그래도 이 종목은 갈 수 있어라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픽해내는 게 좀 중요해지는 앞으로의 8월 말에 어떤 증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이 정말 웃어줄까? 좋을까에 대한 고민까지도 지금은 시장이 또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의외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들이 시장의 어떤 종합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를 했던 여러 가지 날짜들을 종합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80년대, 90년대의 금리 인하는 모두 S&P 500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그리고 2007년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S&P 500이 6개월 이후 그리고 12개월 이후 모두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들은 사실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1년도에는 그 닷컴 버블이 터지는 2000년대 초반이었고요. 그리고 2007년도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의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해야 하느냐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거고요. 그래서 경기 둔화냐, 경기 침체냐, 침체 이후에 연준이 급하게 50bp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둔화를 막기 위해서 25bp씩 천천히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후자였으면 좋겠죠. 25bp를 인하해서 경기 둔화를 막으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흐름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지표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연준도 데이터에 의존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9월 초에 발표될 고용지표가 중요하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면 흔히 떠올리는 게 기술주의 강세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의외로 기술주의 강세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선반영의 마법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금리 인하되면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지, 뭐 이익률도 좀 올라갈 수 있겠지, 기술주나 뭐 바이오나 이쪽에서 그 개발비가 낮아지겠지, 조달 비용이 낮아지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인하하고 나서는 저기 보시면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쪽에 강세가 돋보였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통화 정책의 큰 방향, 줄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방어적인 관점도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만 갖고 금리 인하 수혜주만 다 모아놓는 포트폴리오는 의외로 내가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멘탈을 좀 잘 잡아가야겠죠. 주식시장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멘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정리도 잘 어느 정도는 배분을 해두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번 주에 초반을 수놓는 어떤 일정, 후반을 수놓는 일정이 잭슨홀 미팅이라면 초반에는 이제 정치 이벤트, 요게 좀 중요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느덧 이 푸른 물결, 미국의 푸른 물결은 민주당이죠. We love Joe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 부침은 좀 있었고 이런저런 스토리들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실 4년만 대통령 임기를 하고 나 여기서 그만할게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좀 아름답게 물러나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고요. 이게 그래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그 전과 후를 나눠서 봤을 때 정말 극명하게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여전히 뭐 트럼프가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시는 것처럼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해리스 쪽으로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고, 주식 시장에서 뭔가 그림을 판단해 봤을 때 트럼프 미디어라는 종목 있잖아요. 그 종목의 주가가 최근에 거의 최저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거 보면 아마 시장의 어떤 기대치가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는 그림이 그려지실 텐데,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제는 또 해리스 트레이드 혹은 해리스 후보의 어떤 정책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또 확실하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간밤에 발표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코퍼레이트 텍스, 그러니까 법인세 28%까지 인상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해리스 후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물가 안정이거든요. 뭐 집값 내려주겠다,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가격들을 안정시켜주고 뭐 서민들, 중산층들의 삶을 좀 복지를 좀 늘려주겠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의 텃밭이기도 하니까요. 이해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그 세금을 어딘가에서는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를 늘려서 그 부분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해리스 후보는 이제 법인세를 인상하고, 그리고 주식 시장의 어떤 뭐 세금 같은 것들을 좀 조정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돌려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주식 시장에 투자할 때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 기업이 내야 되는 세금이 높아지면 그 부분들은 또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일변도의 어떤 포트폴리오는 의외로 또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점 한 번씩 강조를 드리면서 이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특징주 세 가지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핀비즈맵부터 보시면 확실히 색깔이 좀 다양하죠. 뭐 초록색도 있고 짙은 색도 있고 연한 색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그다지 밝은 색이 없어요. 뭐 그렇게 막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그런 종목이 없었다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되게 밝게 보이긴 하지만 색깔이 밝은 건 아니고 그냥 커서 그렇게 보이는 걸 뿐이에요. 그리고 또 일라이릴리가 좀 밝게 빛났다는 거, 이 부분은 챙겨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에너지주 섹터가 최근에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유가가 계속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결국 주가가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가장 빛난 별 하나만 한번 짚어본다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펠로알토 네트워크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 급등을 했고요. 보시면 어느덧 연초의 고점을 넘어설 그런 기세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만 보면 뭐 시장에 급락이 있었나 싶기도 하죠. 이 종목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 보안주고요. 아무래도 AI 수혜 덕분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와 동시에 사이버 보안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AI 거품론을 한 번 더 날려주는 그런 기대감을 형성시켜주는 재료가 됐고요.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두 번째 특징주로 역시나 일라이릴리 한번은 봐야겠죠. 이번에 나온 내용은 뭐 젯바운드라는 그 비만 치료제가 뭐 거의 뭐 만병통치약처럼 그러고 있는데, 장기 복용했을 때 당뇨병 위험을 계속 낮춰주는 그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복용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 결국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를 계속 맞아야 된다, 계속 돈을 써야 된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고요. 이 역시나 앞서 보셨던 것처럼 고점을 좀 테스트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헬스케어 쪽에서 이 일라이릴리만큼이나 중요한 재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존슨앤존슨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병용요법이라고 하죠. 존슨앤존슨이 갖고 있는 약과 어떤 약을 병용했을 때 폐암을 완화시켜주는 치료제가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들 이제 아시죠? 어젯밤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그 콤비네이션은
대한민국의 유한양행의 렉나자라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국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주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특징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마지막 특징주로는 로우스입니다. 이제 주택 개보수 장비를 파는 업체인데 이번에 수요가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애매한 거는 또 주가가 또 잘 지켜요. 네, 계속해서 소비주들의 그 가이던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월마트 빼고는 대부분의 가이던스가 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버티고 있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경기 둔화냐 침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끊이지 않는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준 캐스터와 시황 브리핑 이어갑니다. 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의 급락 이후에 다시금 2.5원 내린 1,331원의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내림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여러 차례 등락을 거듭하다가 야간 거래에서는 1,330원을 이탈하면서 1,325원까지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하락세에는 제한이 걸린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있을 잭슨 홀 미팅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미국 달러화 약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과 함께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보시면요. 채권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이끌 만한 재료는 크게 없는 가운데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채권을 매입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완화되면서 9월에 빅컷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약해진 모습이지만 연말까지 남은 FOMC의 3번의 회의 중에서 적어도 한 번은 빅컷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강한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 미리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제 유가도 함께 보시면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73달러 초반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중동의 휴전 협상에 있어서 진전이 있는 모습과 함께 유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여기에 일단 아시아 수요 감소가 이 원유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금속 선물 살펴보시겠습니다. 원자재 중에서도 금과 은의 강세가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금값과 은값 모두 20%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 국제 금값 치솟으면서 금괴 한 개당의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 우리 돈 13억 원을 넘겨섰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에는 3,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국내 증시 전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US 스탁 성정모 연구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의 뉴욕 증시 흐름은요. 8일 연속 상승에 대한 어떤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좀 소강 상태,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 연구원님은 좀 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아무래도 S&P 500이 지난 2주 전에 이제 월요일 날 급락을 그렇게 맞이하고 그리고 거의 2주 가까이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나다 보니까 현재 S&P 500 기준으로 50일 이동 평균선 이격도 기준해서 2주 만에 과매도 영역에서 과매수 영역으로 단 2주 만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하루는 조금 쉬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분위기가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재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두 지수 모두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어제까지 상승했으면은 1992년 이후로 32년 만에 9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타나는 일이다 보니 그래서 조금 이런 경계 심리가 나타나고 그래서 어제 소폭 그냥 약보합세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일 이제 잭슨 홀 미팅이 시작되다 보니까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 날에 파월 회의장 잭슨 홀 미팅 연설이 시작되거든요. 잭슨 홀 미팅에 앞서서 오늘 당장 이제 증시 상당히 더 중요한 거는 지난주 월마트 실적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굵직굵직한 소매 판매 업체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타겟을 비롯해서 TJX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 판매 그런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돼 있으니까
그게 앞으로 조금 잭슨 홀 미팅, 파월 의장 연설 전까지 당장 오늘 내일 주식시장에 좀 더 큰 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 이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급락이 좀 있었고요. 그에 따른 급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새롭게 이제 증시를 레벨업 시키려면 뭔가 또 다른 재료, 다른 물이 좀 필요하겠죠. 그 재료를 지금은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종목들 좀 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들을 특징주로 보셨을까요? 어제 가장 중요한 특징주 중 하나는 넷플릭스였습니다. 넷플릭스가 2021년 이후로 3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장중에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이제 종가 기준에서는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시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긴 했는데 넷플릭스에서 어제 발표한 데이터에 따라 주가가 급등세 나타났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발표한 내용은 현재 올해 선불 광고 약정이 150% 증가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현재 광고 요금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광고 관련한 수요가 엄청 넘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줬고, 특히 올 하반기에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 예정에 있는 오징어 게임 2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웬즈데이 같은 인기 시리즈하고, 또 올 연말부터는 넷플릭스에서 이제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1월부터 레슬링 WWE RAW 프로그램이랑 올해 크리스마스부터는 매년 크리스마스 당일에 이제 미국의 NFL 경기를 넷플릭스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라이브 스포츠 스트리밍 시장에서는 또 이 스포츠 경기가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또 광고 수요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라이브 스포츠 관련해서 광고주들의 광고 수요가 계속해서 넘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데이터를 발표해 줬고요. 결국에 넷플릭스의 미래 핵심 먹거리가 광고 요금제다 보니까 이게 신규 구독자의 지난 실적 발표 당시 신규 구독자의 45%가 광고 요금으로 가입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렇게 광고가 잘 되고 있다. 그런 데이터 나올수록 넷플릭스의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결국 이제 광고 수익이 하반기에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요소는 이런 라이브 스포츠, 라이브 이벤트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리밍이 점점 발전할수록 그 라이브 방송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광고, 그게 상당히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거든요. 당장 다음 달 9월 초에만 해도 이제 핫도그 많이 먹기 대회, 국내에선 좀 생소하지만 이런 대회를 이제 넷플릭스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고 하고, 또 11월에는 마이크 타이슨이랑 제이크 폴, 과거 최고의 복서하고 현직 최고의 복서 둘이 이제 한판 붙는 경기가 있고, 또 크리스마스에는 NFL 생중계, 또 내년 1월에는 WWE 레슬링 생중계가 시작되다 보니 이런 라이브 스포츠 과정에서 많은 광고 수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측에서도 이런 라이브 이벤트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 현재 TV 앱 홈페이지 개편을 약 10년 만에 이렇게 진행 중인 모습에 있고요. 결국에 하반기로 갈수록 넷플릭스 광고 그리고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 관련해서 점점 더 많은 기대감이 나타나다 보니 3년 만에 사상 최고가 이렇게 주가 경신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넷플릭스 소리 없이 강하죠. 장중에 신고가를 또 만들어내는 흐름이 있었고, 확실히 OTT 업계에 고민이 많은데 라이브 하기 시작하면 가입자 또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넷플릭스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시장이 또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 한번 또 봐주신다고 들었는데 간밤에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예, 일라이릴리도 어제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3% 가까이 상승했지만 장중에는 또 사상 최고가를 한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밀리긴 했지만 이렇게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새롭게 경신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등장했는데, 일라이릴리가 사상 최고가를 어제 경신했던 그런 주요 배경에는 새롭게 내놓은 임상 3상 데이터가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젯바운드, 이 두 비만 치료제에 후보 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티르제파타이드가 3년 동안 임상 3상을 진행해 보니 당뇨병 전 단계,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에서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94% 감소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외에도 이게 원래는 당뇨병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초점이 비만 치료제로 가 있는 상황인데, 이 당뇨병에서도 더 파괴적 효능을 보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티르제파타이드 후보 물질이 현재 당뇨병 발병 위험 감소 외에도 수면무호흡증 치료, 심혈관 질환 관련 치료, 그리고 또 파킨슨병, 그런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도 이게 조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임상 테스트를 하고 있다 보니 이게 티르제파타이드가 점점 더 많은 적응증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뭐 보험 적용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런 긍정적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는 또 이제 호재가 몇 가지 존재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임상 3상 당뇨병 관련해서 데이터 나왔고 결국에 일라이릴리의 또 더 중요한 거는 당장 다다음 달 이제 11월에 나오는 임상 3상 데이터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오젬픽의 후보 물질 세마글루타이드하고 일라이릴리의 이 티르제파타이드 이 둘이 1대1로 직접 비교를 하는 임상 3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임상 데이터가 공개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공개되면은 결국 일라이릴리인지 노보노디스크인지 비만 치료제 시장의 승자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가려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일라이릴리에서 뭐 이렇게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도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내년 초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진출하며 시장을 좀 더 앞서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일라이릴리가 임상 3상 진행하고 있으면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 내년 초에도 이런 데이터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일라이릴리의 어떤 주가의 흐름과 호재 재료들 많이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막으로 조금 일찍 나갔습니다만 일라이릴리가 올라가면 피해를 받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업인가요? 예, 일라이릴리가 어제 이렇게 당뇨병 관련해서 긍정적 데이터를 발표하다 보니까 결국 당뇨 위험이 떨어진다. 그거는 즉슨 이제 당뇨병 환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걸 이제 가격에 측정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나 또 인슐린 자동 펌프 주입기 그런 걸 만드는 업체들이 현재 그러면 일라이릴리의 이 티르제파타이드가 당뇨병에 그렇게 파괴적 효능을 보인다면은 앞으로 이 제품들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반영되면서 현재 대표적인 연속 혈당 측정기기 제조업체인 덱스컴이 지난 실적 발표 당시에도 주가가 마이너스 40% 가까이 급락을 했었는데 어제도 관련 임상 데이터 나오니까 마이너스 6%대 주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인슐린 자동 펌프 주입기 만드는 인슐린 이 기업도 어제 마이너스 6.8% 주가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게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가 점점 더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렇게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의료 장비 기업들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라이릴리와 피해 기업들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당뇨병이 정말 이제 계속 줄어들면 뭐 좋은 거겠지만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미친 주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픽 미친 주식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은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친숙한 기업이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꽤 점점 많이 보이고 있는 그리고 특히 이번 여름에 점점 많이 보이고 뭐 가을 겨울에도 유행을 주도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샌들 브랜드 버켄스탁입니다. 최근 국내 ABC마트 같은 신발 복합 매장에 가보면 이 버켄스탁 스타일의 제품들이 올해 들어 꽤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버켄스탁이 구글 트렌드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의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그런 ABC마트 같은 소매 업체들에서도 발빠르게 이런 버켄스탁 같은 스타일의 제품들을 많이 들여놓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버켄스탁을 보면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서 신발 기업 중에 또 주가가 많이 오른 데커스 아웃도어에서 갖고 있는 이 어그가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그도 지난 2020년부터 다시 유행을 하면서 20년 만에 돌아온 어그 이런 식으로 어그 브랜드가 부활을 했는데 어그도 그 당시에 과거 인기 있던 모델이 아니라 어그 타스만, 타즈 같은 슬리퍼 스타일의 새로운 어그 모델이 인기를 주도하며 이 브랜드가 부활했거든요. 버켄스탁 역시 과거 어그처럼 어그도 물론 현재 진행형으로 인기가 있지만 어그처럼 과거에는 버켄스탁이 전통적 샌들 스타일의 애리조나라는 모델이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전통 샌들 스타일에서 좀 벗어난 앞에가 막혀있는 그런 슬리퍼 클로그 스타일의 버켄스탁 보스턴 모델이 브랜드 인기를 주도하고 있다 보니 이게 버켄스탁이 이제 넥스트 어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버켄스탁 보스턴 모델 인기는 구글 트렌드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 뭐 최근에 국내에서도 약간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신발 많이 신는 걸로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런 버켄스탁 취리
교토 같은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버켄스탁이라는 브랜드가 과거와 달리 점점 이제 신선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Z세대는 과거 버켄스탁이 뭐 1700년대, 1800년대부터 있던 브랜드지만 이게 과거 올드한 브랜드가 아니라 점점 신선한 브랜드로 이렇게 소비자들이 조금 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버켄스탁 오랜만이네요. 저도 많이 신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등장한 줄은 몰랐습니다. 덕분에 좋은 꿀 정보 알아가는 버켄스탁의 신제품이었네요. 자, 그러면 매매 전략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버켄스탁의 일단 매매 전략 중 하나는 버켄스탁이 현재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 가격대가 비싼 제품이 점점 많이 팔리고 가격을 계속 인상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많이 이거를 그냥 수용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켄스탁의 연간 매출 추정치를 보면은 작년까지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버켄스탁 성장이 가팔라지는 모습이 이렇게 매출 추정치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고 EPS 추정치를 보더라도 버켄스탁 이제 매출 성장과 함께 이익 개선도 꽤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월가 투자 의견도 종합해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줄을 잇고 있는데 전체 이제 매수 11곳 제시하고 있고 비중 확대 4곳, 중립 4곳 제시하면서 이제 뭐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은 없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버켄스탁의 현재 목표 주가 평균은 월가에서는 평균 67달러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가 대비 약 8%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고무적인 거는 어제 마침 이 JP모건에서 버켄스탁 목표 주가를 82달러로 상향하면서 최근 목표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버켄스탁이 이렇게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넘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 공장 건설 확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상장사가 된 이래 본격적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켄스탁이 이제 작년에 이런 공장 건설 투자를 늘리기 위해 작년에 IPO를 진행한 기업인데, 그리고 이제 버켄스탁 측에서는 성장 가속화를 위해 향후 3년 동안 생산량을 2배 늘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버켄스탁이 독일 브랜드다 보니까 원래 독일에서만 제품을 생산했는데 처음으로 독일을 벗어나서 이제 포르투갈에도 공장을 건설하겠다. 아무래도 포르투갈이 또 이제 대서양이랑 인접해 있는 국가다 보니까 그 북미 그리고 아메리카 지역으로 수출하는데 좀 더 용이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버켄스탁 신규 공장 건설 확대에 따라 긍정적인 그런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걸 주요 투자 포인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버켄스탁이 현재가가 62달러 수준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월가의 목표 주가 평균은 67달러,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JP모건에서 80달러 이상의 목표가를 내기도 했기 때문에 버켄스탁,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여름에 많이 신는 신발인데 이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가을, 겨울에도 계속 어필이 좀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지네요. 오늘의 미친 주식은 버켄스탁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에스탁 성정모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국내 증시 전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어느새 한 주의 중간 수요일에 서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한 템포 쉬어가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어느 정도 달려졌던 터라 이제 잭슨홀 미팅 큰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자극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달 초 정말 공포로 시작해서 그 환희의 중심에 서 있는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도 빨간불을 계속해서 켜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운 상승 2696포인트, 개장 직후에 2700도 찍었다가 안착에 성공은 못했습니다. 장중에 다시 한번 탈환하나 싶었지만 어제 2700을 기준으로 엎치락 뒤치락 흐름이 이어졌었고요. 코스닥의 탄력도가 좀 더 좋았죠. 787포인트까지 올라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코스피 일중의 흐름 볼게요. 코스피 어제 계속해서 좀 견조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자, 지금 파란불 켜져 있죠. 빨간불로 해석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개장 직후 2700선 돌파가 됐고
장중에도 다시 한번 한 차례 터치됐었고요. 어제 삼성전자 다시 한번 상승 이어졌고 SK하이닉스 장중에 20만 원도 돌파가 됐습니다. 안착에 성공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20만 원 돌파가 됐다라는 데 의미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졌었고요. HBM뿐만 아니라 CXL, 뉴로모픽, 온 디바이스 AI 전반적으로 확장세가 돋보였던 반도체였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반도체가 오늘은 쉬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좀 쉬었다 갈까요? 그렇다면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잠시 후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일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2차 전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양극재 관련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쉬어갔습니다. 원체 이제 캐즘이라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하면서 2차 전지단의 부침은 이어지고 있지만 그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관련주들은 날아다닙니다. 열처리 관련해서 어제 전고체 관련주들 또 한 번 시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한농화성 폭락장 이후에 90%가 넘게 올랐었고요. 무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상한가 들어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한가로 직행이 됐다 보니 전반적으로 수급이 쏠렸고 어제는 전고체에 이어서 액침 냉각까지 주목도가 높아지는 분위기였었는데요. 2차 전지 지금 자리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내달 전기차 대책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 차례 1차적인 시세 분출이 아니라 연속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상승세를 계속해서 키워갔고요. 역시나 2차 전지의 힘이 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그리고 엠폭스 관련해서도 어제장에서 시세가 나와주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볼게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줬습니다. 환율의 급락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이탈이 어제장에선 참 부담이었었는데요. 다시금 컴백이 되어줬습니다. 3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 전기전자 중심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집중이 됐었고요. 기관도 매수로 가닥을 잡아줬네요. 자, 코스닥 또한 그 흐름 함께했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의 사자가 들어와줬고요. 외국인들 1,000억 원, 기관 150억 원의 순매수,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들 3거래일 연속 담아가면서 그 매수 규모를, 매수 강도를 확대해 나갔다는 점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어떠한 종목 담아갔을지 조은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시장 수급의 향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팔았던 외국인 투자자 다시금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하루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이어지면서 20만 닉스, 8만 전자 탈환에는 실패했는데요. 이 AI 거품론이 무색해졌죠. 앞으로 AI 투자에 있어서 업앤다운은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AI다라는 대전제가 유효한데요. 삼성전자 이 하반기 메모리 부분에서의 영업이익 40%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대한 수익성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위에는 ST팜 자리하고 있습니다. ST팜 의약품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투심 몰리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 상승했는데요. 외국인 수급은 3거래일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ST팜의 대주주인 이 동아소시홀딩스의 회장이 ST팜의 주주 지분 852억 원어치를 처분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1.7% 하락 마감했고요. HD현대일렉트릭은 하락에서 벗어나서 6% 급등 보이며 30만 원 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5위에는 현대차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보합권의 거래 마쳤는데요. 큰 반등은 없었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 캐즘 속에서 자동차 업계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를 함께 생산하고 판매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판매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하나금융지주, 이 밸류업 소외주로서 어제 강세 보였고요. 반도체 소보장 대장주인 이수페타시스도 기관 수급 4거래일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AI 수요 증가와 함께 고다층 회로기판 MLB의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익 성장 사이클에 주목되고 있고요. 이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위에는 한국전력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처서를 앞두고 무더위가
악재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이 전력 수요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폭염과 태풍에 더해져서 전력 수요 이번 주에도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4%대 상승하면서 2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크래프톤, 이 배틀그라운드의 인기에 힘입어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수급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시장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종목 Y에서 더 깊이 있는 우리 시장 살펴보시죠.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 심리가 자극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좋았었죠. 장중에 2,700도 터치가 됐었는데요. 오늘 안착될 수 있을까요?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제 2,700 장 초반에 탈환이 됐습니다. 근데 그 상승 탄력이 좀 유지가 되지는 못했는데 어제 반도체도 좋았고요. 2차 전지도 좋았고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앞서서 지난번에 반도체 SK하이닉스를 콕 집어 주셨잖아요. 네. SK하이닉스 탄력도가 유독 돋보이더라고요. 어제도 2%가 넘게 뛰면서 20만 원 터치가 됐었는데 반도체까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좋은 모습을, 괜찮은 모습을 보였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이제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지난번에 네. 말씀드렸을 때 이제 목표가를 19만 원 정도로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20만 원을 넘어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2,700포인트를 돌파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제 청산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환시장이 굉장히 안정이 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는 이 달러 엔 환율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일본의 BOJ에서 BOJ 총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다시 한번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어제까지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매수를 해줬지만 그 강도 자체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꼬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네. 최근에는 우리나라 뭐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급하게 하락을 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좀 잦아들어야지만 네. 우리 시장이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특징적인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 시장이 일단은 박스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환율 쪽에서 이제 워낙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10월 달, 11월 달이나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시장이 꽤나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간은 거의 다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조정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반 경직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그래서 이제 8월 달과 9월 달 정도는 뭐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지수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좀 여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뭐 어려운 구간은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변수는 좀 있겠어요. 엔화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환시장의 변동성 체크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그럼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목표가 19만 원이었는데 이미 돌파가 됐잖아요. 네. 그럼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목표가 올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다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엔 쪽에서 네. 엔화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전 수급적으로는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일단 저는 단기 고점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이제 18만 원 정도가 유지가 되느냐 지지가 되느냐를 보고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제가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탄력도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재매수 관점도 좋은데 이제 탄력도를 고려해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좀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 때는 우리가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뭐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던 기업 중에서 뭐 월덱스 같은 기업들도 네. 있거든요. 이게 소재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반도체 종목군들, 여기는 뭐 SK하이닉스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종목들보다는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었던 기업들 중에서 3분기와 4분기 때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그래서 이제 차트상으로 좀 보셨을 때는 네. 지난 급락 이전의 주가 수준을 훌쩍 넘은 기업들이 꽤 있어요. 뭐 유진테크라든지 월덱스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로 좀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래서 저는 모두 다 올라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고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드리면서 하이닉스는 밀렸을 때 접근이라고 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뷰까지 다시 한번 체크 들어가 봤고요. 우리 오늘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정말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어제는 액침 냉각까지 흘러가더라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현재 시점에서는 접근하기엔 너무 올랐나요? 아니면 여전히 괜찮다일까요? 일단 저는 조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은 쫓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외 단일가에서도 몇몇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모멘텀이 붙으면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 오늘은 전반적인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해서 뭐 삼성 SDI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뭐 CIS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언급드렸었던 기업들이 전고체 쪽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죠. 네.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이게 상용화가 되는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테마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올 악재가 2차 전지에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해지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전고체를 가진 내용으로 이 전고체 내용으로 인해서 실적이 잡히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상용화를 2027년도에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전고체가 사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프리미엄 차종에만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시세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은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며칠 동안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제가 이제 추가적인 의견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화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전고체가 부각되는 것도 맞지만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가 붙던지 간에 이제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이유가 뒤에 붙는 것 같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오게 되니까 네. 어떤 내용이든지 조금씩 붙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조정을 받았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저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전고체 당장의 실적이 되지 않겠지만 시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른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근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테마주의 성격을 많이 띠고 움직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원체 시세도 좀 강하게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긴 했는데 뭐 시세 연속적인 흐름 나올 수 있겠지만 따라붙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어제 액침 냉각까지 온기가 퍼졌잖아요. 이제 전고체가 아니라 액침 냉각이 좀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기사들 보고 쏟아지던데 관련주들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액침 냉각 쪽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액침 냉각이 원래는 데이터 센터 쪽에 쓰였었던 부분이죠. 근데 이 화재 발생을 나오기 전에 열을 식히겠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액침 냉각 쪽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당장에 뭐 상업성을 생각해 보기에는 좀 시차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업황과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과 실제로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뭐 업종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주가는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액침 냉각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재로 인해서 화재, 뭐 열폭주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전고체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네. 이제 액침 냉각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부터 좀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컸어요. 근데 이제 주가의 변동성 같은 경우는 또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 탑픽이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대안책으로서 하이브리드카나 뭐 내연기관 쪽으로 주목도가 높아지더라고요. 확장해서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제가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고체 같은 경우도 2027년도가 돼야지 상용화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단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효과는 지금 당장엔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갑자기 움직일 가능성도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라고 우리가 따져봤을 때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올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18%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재 발생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화재 발생률이 가장 적은 게 하이브리드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카에 들어가는 2차 전지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가 좀 다르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는 게 어떨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사실 대표적인 기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품주인가요? 그렇죠. 코리아 FT라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캐니스터라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 내연기관차에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제 하이브리드카에 들어가는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네.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2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이 캐니스터, 카본 캐니스터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출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하이브리드카를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잘하고 있거든요. 도요타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 세계의 완성차 기업들 중에서 하이브리드카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있고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코리아 FT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를 가는 과정에서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정류장 같은 느낌으로 예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하이브리드카 시장이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전기차로 나오겠다라고 이야기가 됐다가 하이브리드카로 지금 먼저 내놓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테마성은 좀 작을 수 있지만 네. 변동성은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처, 실제 화재 쪽에 대한 모멘텀들, 전기차 화재 쪽에 배터리 쪽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전 하이브리드카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코리아 FT를 말씀드리고요. 저점 대비해서는 꽤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1년 동안 100% 넘게 올랐네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조정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 화재 사태 일어나고 나서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오늘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종가 부근이나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700원.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네.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FT가 탑픽이었습니다. 목표가 7,500원 기억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피팅 밸브주들이 튀더라고요. 이제 대왕고래 관련해서 한 차례씩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데 피팅 밸브 지난번에 2주 전이었나요? 태광 네. 말씀 주시고 단숨에 목표가까지 직행이 됐습니다. 터치가 됐었고요. 어느 정도 숨고르는 모습이었었는데 태광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피팅 밸브 지금 자리에서 연속성 뛸까요? 네, 일단 피팅 밸브 제가 지난번에 태광이랑 공교롭게도 SK하이닉스랑 같은 네. 날에 말씀드렸더라고요. 근데 태광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나서 좀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또 많이 눌렸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피팅 밸브 쪽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정책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테마다라고 치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어쨌든 정부의 정책적으로 육성이 되고 있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테마라고 하더라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으로 찍히기에는 우리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있겠지만 테마도 이제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대왕거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대왕거래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뭐 화성 밸브도 우리가 밸브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처음에 이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는 테마주들이 네. 먼저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화성 밸브라든지 GS 글로벌 같은 기업들 일단 이렇게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군들은 매매하시기 좋은데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피팅 밸브를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팅 밸브가 원래 주 매출처가 이제 플랜트 쪽이나 조선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황도 좋은 상태고 플랜트 쪽에 대한 수주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도 이제 태광을 좀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왕거래 프로젝트라는 어떻게 보면 테마 쪽에다가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적인 모멘텀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저는 피팅 밸브 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우리가 뭐 대왕거래 주관사 선정이 임박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안정적인 공약 종목군들을 선별해 본다라고 한다면 전 네. 여전히 피팅 밸브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왕고래뿐만 아니라 실적이 찍힐 수 있는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플랜트 쪽에서도 이제 그 모멘텀이 있다 보니 좀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탑픽이 태광이었었잖아요. 여전히 탑픽은 태광이라고 보세요? 아닙니다. 제가 바뀌었나요? 굉장히 박쥐같이 종목을 바꿨는데 제가 태광 같은 경우는 당시에 말씀드리고 나서는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도 좋습니다. 태광 어제도 뭐 잘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성광밴드가 조금 더 나아 보이더라고요. 조선 기자재 쪽이죠. 그죠. 성광밴드도 역시나 피팅 밸브 쪽인데 네. 태광과 성광밴드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광밴드로 좀 이제 종목을 바꿔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적이 더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광밴드가 지금 대장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 성광밴드를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종가 부분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시초가부터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분할 매수로 아. 시초가, 종가 이렇게 반반씩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8,500원 굉장히 좀 높은 가격 아닌가요? 최근에 16,900원 어제 찍었었거든요. 네, 목표가는 약 10% 정도고 손절가도 10% 정도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목표가 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광밴드 오늘 피팅밸브 안에서 탑픽으로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 3픽 이어갑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일진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전선을 비롯해서 변전소의 필수 설비, 인 변압기, 차단기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좋습니다. 일진전기 간단하게 좀 소개를 미리 해주셨는데요. 전선, 전력기기 전문 기업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재룡전기,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 같이 움직였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오늘 짝에서 이 종목을 픽해주신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장 특히 이 종목을 픽한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전체적인 시장 자체 상당히 지금 접근이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월요일 시장에서 이번 주를 관통하는 시장의 흐름은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가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 관련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기존에 올라왔던 종목군들 빠르게 단기로 치고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을 우리가 볼 때 기존에 올라왔다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던 전에 강세가 나왔던 섹터를 보는 것이 맞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점에 있어서 이런 전선 케이블 부분 그리고 전력 인프라 부분 이전에 강하게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지지되고
지지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섹터 지금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포인트를 더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이 전선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선업체 구리 가격 상승 시에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왔고 그 외에 뭐 해저 케이블, 해상풍력, IRA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미국의 대선에 의해서 어떤 이런 신재생이라든지 다양한 그 외에도 이런 러스트벨트의 이런 공화당 쪽에 유력한 이런 산업군들이라든지 모두가 전력 인프라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도 전력 인프라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지켜볼 수 있는 섹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적인 흐름 그리고 중장기적인 인프라적인 수요 두 가지를 봤을 때 전력 인프라 부분 그중에서도 전선 케이블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주 초반에 이번 주에 테마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었는데요. 그 흐름이 최근에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쉬어갔기 때문에 연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일진전기에 대한 어떤 배경들 쭉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그러면 투자 전략 한번 가져가 볼까요? 목표가와 손절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빠르게 단기 흐름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주가는 뭐 시초가 혹은 이제 시초가에서 조금 눌린 가격 23,800원 중반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짧게 27,000원, 그리고 손절가 2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빠르게 좀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2,000원으로 가볍게 또 정리가 됐네요. 테마주에 대한 어떤 트레이딩 전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가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커의 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앵커의 픽은요. 블루엠텍으로 골라봤습니다. 간밤에 일라이릴리 강세가 나타났고요. 비만 치료제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뭐 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장기 복용했을 때 어떤 수혜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루엠텍을 일부러 좀 골라봤고요. 의약품 이커머스 플랫폼인 블루팜 코리아를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비만 치료제 삭센다를 이미 유통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삭센다가 지금 한국에서도 팔리고 있죠. 제 주변에도 이제 삭센다 활용해 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삭센다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특허가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노바티스와도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어서 블루엠텍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최근에 시장에서 콜드체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6월에 콜드체인 배송업체인 공감플러스 지분을 인수한 부분도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약간 좀 멈춰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보통은 이제 방향성이 한번 나온다고 하는데 위쪽일지 아래쪽일지 위쪽일 가능성 기대를 해보면서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I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AI에게 묻고 싶은 건 사실 2700선을 뚫어내고 싶을 때 무슨 종목이 필요할까 이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왠지 또 삼성전자 얘기할 것 같아서 약간 좀 좁혀서 헬스케어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간밤에 일라이릴리, 존슨앤존슨 같은 헬스케어 섹터에 호재가 많았는데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증시 종목 하나만 알려줄래? 과연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국내 증시에서 헬스케어 섹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SK바이오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신약 개발과 관련된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헬스케어 섹터가 간밤에 좀 강세를 보였던, 뚜렷하게 강세를 보였던 흐름이었고 오늘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주가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과연 선반영에 따라서 하락할지 아니면 뭐 상한가로 직행할지 이런 그림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제약바이오 움직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SK바이오팜 신약 개발과 관련된 특히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의 주가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3픽 일진전기 블루엠텍 그리고 SK바이오팜이었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어제 시장 반등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2,700을 돌파를 해주더라고요. 네. 아쉽게도 안착에 성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의미가 컸던 하루였던 네. 것 같은데 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이 가끔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믿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그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때문에 혹시 모를 좀 그런 변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때로는 그냥 보이는 패를 그대로 보고 또 쳐도 되는 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제였던 것 같고요. 어제 반도체 또 2차 전지 반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뭐 양상이긴 한데요. 시총상위 대형주군에서는 이제 좀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2,700포인트도 탈환했었는데 근데 한때 우리가 2,900을 목전에 둔 거를 감안한다면 네.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남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좀 투심은 살아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는 뭐 밸류업이나 조선, 뭐 건설 섹터, 특히 건설 섹터가 또 오랜만에 강세를 좀 보인 하루였고 바이오가 아무래도 좀 이제 반도체 2차 전지가 좀 반등하면 좀 수급적인 논리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매크로 쪽에서 지수가 좀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바이오 쪽이 좀 이제 뭐 차익 실현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었던 하루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조정이 나왔고 이 방산이나 K뷰티가 어제 조금 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강세 테마, 그러니까 요즘에 좀 테마군들이 굉장히 좀 군웅알고로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특히나 이제 오랜만에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마 제일 강했을 거예요, 어제. 그리고 이제 로봇도 어제 강했고 또 신재생이 다시금 또 힘을 내는 모습, 또 어제 모처럼 또 원전주 강한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코스피의 매도 규모보다는 아무래도 선물 쪽의 매수를 이제 확대하면서 약간의 좀 웹도덕 현상, 이거 아마 좀 잭슨홀 미팅 관련한 좀 그런 관망 심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시장은 그래도 종목별로 굉장히 활발한 흐름이었다 볼 수 있고 이제 코스피와 한율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뉴욕 증시에 비해서 낙폭을 다 만회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코스피의 이제 차트에서 이제 매물대를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켜놓은 건데요. 의외로 지금 이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터워요. 네. 예, 두텁기 때문에 이걸 뚫어줘야 되는데 아마 이 매물대 대부분이 아마 좀 반도체 쪽에 집중이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8월에 반도체 쪽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 지수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뻗어나가려면 매크로 쪽에서 확실한 개선되는 시그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좀 더 필요하다는 전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그래도 지수보다는 좀 업종이나 종목 쪽에 좀 치중하는 그런 형태의 좀 플레이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좀 이질감을 느꼈다던 이 환율 부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무엇 때문에 환율이 이렇다라고 콕 집어서 하나의 이유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쨌건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환시장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도 너무 과한 것이고 네. 또 엔화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연동돼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요런 이제 그 가파른 하락은 설명이 안 된다. 결국에 이제 뭐 이런저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환율이 변동성이 이렇게 발생을 한 건데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조금 내려왔다라는 것은 좀 외국인의 매수를 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어제 시장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이 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하락하는 그 폭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고 네. 빠르더라고요. 앞으로 그 환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포지션이 바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서서 부장님께서 AI 소프트웨어 말씀 네.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상반기 반도체 갈 때 짝꿍으로 따라갔던 네. 쪽이 AI 소프트웨어였는데 네. 사실 어느샌가 사라졌었죠. 근데 네. 어제 다시 한번 반갑게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반가운 광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AI 시대다 어쩐다 하는데 맨날 HBM3 무슨 데이터 센터 뭐 네.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반도체 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그래 빅데이터 다 만들고 초고도 언어 모델 만들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AI 시대가 지금 와 있냐 이거잖아요. 물론 뭐 챗 GPT나 뭐 아니면 제미나이나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제 AI가 우리에게 좀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정도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실제 우리 삶에 AI가 지금 보편화돼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해줄 수 있는 쪽은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타고난 뭐 이 허우대를 갖고 있어도 뭐 머리가 나쁘면 소용없다 이런 얘기처럼 네. 소프트웨어는 결국에는 이 거대한 어떤 이 하드웨어들을 운용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쪽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또 이런 어떤 모바일의 시대 이런 걸 살 수 없었던 거잖아요. PC의 모든 기반도 윈도우인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소프트웨어도 결국엔 그 어떤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쪽의 논리에 너무 치중돼서 그동안 이제 그쪽만 움직였던 거죠. 연초에는 같이 움직였다가 한번 네. 볼게요. 자, 어제 이제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종목이 일단 SP 소프트입니다. SP 소프트가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바닥에서 직행을 했네요. 예, 바닥에서 그냥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바닥에서 굉장히 군집성 있게 강하게 동반 예. 급등세를 보였다는 그 의미가 있고 아래 종목은 이제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인데 폴라리스 오피스와 같은 계열이죠. 이 친구는 어제 장중에 상한가에 근접했고 시간외로는 결국엔 상한가로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제 시간외에서도 관련한 종목들의 추가 상승들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 뭐 엔비디아가 급락을 딛고 이제 전고점에 다시금 이제 좀 접근하는,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140불까지 올랐다가 130달러대까지 회복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미 반도체는 회복이 너무 더디고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좀 더디잖아요.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금 이제 반등한 그런 논리의 이제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AI 거품론은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빅테크 소프트웨어 기업,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구글이니 아마존이니 메타니 하는 이런 그 이 빅테크 기업들이 기반이 다 소프트웨어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의 시장 논리가 오로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하드웨어 논리로만 사실 움직였던 게 사실인데 하반기 들어서 최근에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서 조정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이제 좀 저는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제 전방의 빅테크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 투자를 굴하지 않고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어제 좀 불쏘시개가 된 것 같고요. 일단 이 궁극의 어떤 이 AI 소프트웨어의 그 어떤 개화는 온 디바이스 AI 시대와 아마 같이 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수많은 디바이스에 깔리는 그 수많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시장의 간판이 크게 걸린다면 아마 이쪽에서도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부장님 지금 관련주 대응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도 네. 있었고 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만약에 접근한다면 네. 어떤 종목이 또 괜찮을 것인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연초부터 굉장히 좀 많이 분석을 해놓고 공부해 놓은 섹터긴 해요. 하지만 뭐 이제 시장에서 아직 부각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언제 해드릴까 고민했었는데 네. 이제 하나둘씩 이제 흐름이 나올 때마다 보따리를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개념만 잡아드리고 자 일단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어떤 섹터가 이제 시작이냐 아니냐를 논할 때 우리가 가장 이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군집성이라는 건데 자 요 차트는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 대형주군입니다. 맨 위에는 네이버. 자, 차트를 보더라도 후련하지 않죠. 그리고 중간이 카카오. 뭐 왜 후련한지 아는지는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맨 아래가 삼성 SDS.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친구들이 전면에 나선다면은 이제 개막이 됐습니다라고 선언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인데 아직은 이런 대형주군에서는 아직은 이렇다 할 좀 추세나 군집성이 확인이 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단기 테마로 일단은 좀 솟구쳤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네. 후속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마저도 동조화된다고 했을 땐 지금의 바이오처럼 이제 어떤 그 빅 트렌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것도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약간 투트랙의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2차 전지 현재 중소형주는 굉장히 활발한데 대형주는 아직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거기서 착안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중소형주 쪽에서는 분명히 지금은 좀 트레이딩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종목들은 꽤 있어 보이고요. 그 대형주군은 결국 온디바이스 AI 시대, 그리고 결국 이 소프트웨어가 개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라고 본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종목을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리라고 보는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대형주, 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 쪽이 지금은 이제 좋은 어떤 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와 비슷하네요. 그 네. 전략으로 따졌을 때는요. 중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까지 챙겨주셨고 네. 일단 AI 소프트웨어가 어제 군집성을 띠면서 올라와 줬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시세의 연속성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좀 더 말씀드렸는데 종목도 갖고 왔는데. 그렇죠. 종목이 맞아요.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질문 하나가 더 있나 했다가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한 3개 정도만 여러분들께 맛배기 종목으로 좀 관심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서 요게 되네 싶으면 또 종목으로 확대할 수 있겠죠.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실 어제 강한 시세를 냈던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일단 좀 테마적인 성격이 좀 강한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이 관련한 것으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익히 잘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활발하고 이런 것들인데, 일단 이제 첫 번째 네이버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카카오는 죄송하지만 아직은 제가 좀 관심에 크게 두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나중에 좀 어느 정도 뭐 좀 진전되는 게 보이면 말씀드릴 테지만, 그리고 이제 더 좋은 비즈원이 있고 한글과 컴퓨터가 있습니다. 뭐 네. 네이버야 뭐 명실상부하게 뭐 시가총액이 30조에 육박하는 초대형주고요. 더존 비즈원도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어가는 작지 않은 종목이고, 한글과 컴퓨터도 뭐 한 시가총액 5천억대 정도의 코스닥 150 종목이니까 인덱스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상징성이 있어요. 이 모멘텀이 뭐냐면, 네이버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생성형 AI를 만약에 보편화한다고 하면 첫 손가락에 꼽힐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최근에 주가가 부진하고 뭐 라인 이슈니 뭐니 여러 노이즈가 있어도 어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네이버를 외면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안 볼 수가 없는 이유. 그래서 네이버를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더존 비즈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클라우드 기반 B2B 쪽에서 AI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하반기 쪽에는 이제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건데, 근데 이제 이 세 종목 중에서는 좀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한 30배 정도로 좀 싸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요즘 시장 전체를 봤을 때 PR 30배를 또 비싸다고 하지 않는 또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50배, 100배짜리도 막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더존 비즈원도 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맨 아래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PR 10배 정도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고, 실제로 제가 보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관련한 모멘텀으로 가장 좀 가시적인 것들을 내놓고 있는, 그래서 실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AI 문서 쪽에서 상당히 좀 이제 매출이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유럽의 그 이 AI 기업을 하나 또 인수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프랑스 쪽에 보폭을 넓히고 있고, 최근에 일본까지 진출하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쪽이야 워낙에 그죠? 거대한 그런 빅테크 기업이 있으니까 뭐 미국 시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뭐 유럽이나 일본 쪽 이런 쪽에서 지금 이제 모멘텀을 좀 확보하고 있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요 세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중에 그래도 최선호주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한글과 컴퓨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고. 일단 가장 싸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차트 한번 볼게요. 2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23% 증가했는데, AI 관련한 기반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금 굉장히 발군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 3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플랫폼 쪽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어떤 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오너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이 오너의 약간 좀 비자금 문제 이런 걸로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단계에 좀 과하게 좀 하락한 측면들이 있는데, 최근에 어쨌건 지금 그 블랙 먼데이 이후에
이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전일에는 좀 제법 상승폭을 키우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좋지 않나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가장 네.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또 힘이 네. 가장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네. 한글과 컴퓨터를 최선호주로 말씀 주셨고 순한맛 종목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존비즈온, 네이버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까지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K뷰티 이야기 나눠볼게요. K뷰티 상반기 정말 좋았었고 하반기에도 가나 싶다가 떨어지고 네. 뭐 원체 실적과 수출 데이터는 뭐 잘 나온다 말은 많았지만 네. 이제 그 화장품주의 시간은 지나간 걸까요, 부장님?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일전에도 뭐 좀 보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림을 보면서 빨리 갈게요. AI 소프트웨어 시간 좀 많이 썼네요.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요. 자, K뷰티 이거 아모레퍼시픽이잖아요. 일단 대장주가 이렇게 주가가 무너졌기 때문에 군집성이 흐트러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각계전투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종목별로는 그나마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주군에서도 최근에 힘이 쫙 빠집니다. 일단 맨 위에 종목은 아이패밀리 SC. 최근에 이거 뭐 누가 봐도 추세가 뭐 무너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아래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가격적으로 좀 버티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위에는 실리콘2 그리고 이제 밑에는 코스메카 코리아. 근데 이 앞선 이 2등주군에서 이렇게 또 희비가 교차하는 이유는 실적이 눈높이에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로 사실은 이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종목들은 이거 뭐야? 잠깐만요. 이게 네. 지금 HTS가 지금 HTS가 나갔네요. 앞서서 말씀드린 종목은 실적이 눈높이에 못 미쳤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실리콘2나 코스메카 코리아는 그래도 실적 눈높이를 충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은 레벨이 괜찮은 상황이에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K뷰티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좀 이제 K뷰티 쪽은 이제는 사실 뭐 종목이나 업종 모두 좀 매운맛으로 좀 평가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좀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종목별로 이제 K뷰티를 선정하기에는 원체 많이 올라간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많이 조정받고 있죠. 추세 자체가 어느 정도 무너졌다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부장님 조선과 방산으로 속도도 한번 내볼게요. 네. 원체 이제 조선 방산 어제 방산주의 조정이 조금은 깊더라고요. 이거 네.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하반기 들어서 지금 상반기에 조금 그 흐름이 좋았던 섹터들이 대체로 지금 좀 이탈되는 이제 좀 추세가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레벨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섹터 한 3개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밸류업이고요. 네. 두 번째가 조선이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방산. 요 정도가 그나마 하반기 들어서 시장이 그렇게 좀 크게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주가 레벨이 괜찮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섹터이기는 한데요. 근데 어제 좀 방산주의 조정이 좀 생각보다 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K뷰티의 놀란 가슴 또 방산주 보고 놀랄까 뭐 이런 식의 좀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제 이제 방산주의 조정의 배경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있어요. 일단 그 이스라엘에서 미국의 휴전 그 협상안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이제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중동 쪽에 대한 위기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이슈가 아무래도 방산주 쪽에는 그래도 좀 매도 욕구를 네. 자극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좀 많이 좀 올라 있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 상반기에 좋았던 섹터들이 대체로 가격 조정을 많이 받는 상황인데 과연 밸류업, 조선, 방산이 독야청청 얘들은 계속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좀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좀 구간이 아닌가. 물론 지금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지금 차트가 안 뜨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N자형 패턴을 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저희가 그게 예. 궁금해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그 전에 제가 조선방산주를 다뤄드릴 때는 막 전일에 막 올랐을 때 다뤄드렸잖아요. 그땐 제가 지금 쫓아가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조정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N자형 패턴의 그 상단을 찍고서 다시 이제 하단으로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관련주의 차트를 한번 이제 띄워보시면은 조성우 말대로 자 N자형 패턴이 이제 다시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그럼 다시 이제 패턴을 만들려고 돌려 세우는 지점 있죠.
요 지점을 좀 확인하셔서 그때 좀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현재 가격적으로 가장 좀 그런 패턴이 좀 생성되기 직전에 있는 종목은 LIG 넥스원이다. 여기까지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N자형 패턴을 그려주셨거든요. 그때는 네. 올라가는 시점이었었고 네. 지금 내려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매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로 좀 네.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주, 순한맛, 네. 보통맛으로는 LIG 넥스원, 현대로템은 어때요? 현대로템은 아직 N자형 패턴이 좀 충분히 조정이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방산주가 동반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LIG 넥스원이 N자형 파동의 시작을 그린다면 그때가 매수 타점이죠. 그러니까 어제 조정받았다고 오늘 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어떤 패턴을 기억하셔가지고요. 네. 며칠 지켜보시다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방산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부장님 이제 수요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1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취해 볼까요? 일단 뭐 미국도 이제 좀 잭슨홀 미팅에 대한 관망 심리. 근데 잭슨홀이라고 하니까 어디 뭐 청사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디 지명입니다. 어디 휴양지예요. 그러니까 홀이라 그러니까 네. 어디 뭐 이렇게 심포지엄 하는 그런 어떤 큰 홀에서 막 사람들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것처럼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잭슨홀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휴양지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세계 각국의 그 통화은행의 수장들 모아가지고 이제 약간 그렇게 세미나식으로 하는 휴가죠. 예, 그러니까 지명입니다. 어디 이렇게 거물명이 아니고. 근데 그 잭슨홀 그 미팅에 대한 관망 심리가 아무래도 이게 23일 날 그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주 초반에 그런 모습처럼 좀 테마주 중심, 뭐 업종이나 종목 중심 뭐 이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와중에 반바지는 그냥 뭐 시속 게임으로 뭐 오늘은 올랐다면 뭐 이제 뭐 어제는 올랐다 오늘은 쉬고 네. 약간 뭐 이런 식의 좀 그런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좀 크게 뽑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제 좀 올랐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숨고르게 하고 관망하고 눈치 보고 좀 이런 식 그리고 이제 종목은 좀 움직일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좀 쪽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또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한 템포 쉬었다 보니 네. 오늘 국내 증시도 조금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종목별로의 그 온도차는 있을 것이다 말씀 주신 만큼 시장 좀 잘 체크하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SK증권 조성우 부장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